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노동 현장에서 또 안전이 무너졌습니다. 광주의 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돼 현재까지 1명이 숨졌고 3명이 매몰됐습니다. 구조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특검이 경찰에 넘긴 수사 보고서에는 전재수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의원 이 3명에 대해 금품 수수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장관은 의혹을 반박하며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수리했습니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하고 국회로 출동도 했던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방부의 감사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낮 광주광역시에서 공사 중이던 도서관 건물이 무너져 일하던 4명이 매몰됐습니다. 1명이 숨졌고 다른 1명은 구조 중입니다. 아직 2명의 위치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정영재 기자,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수색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제 뒤로 긴 철골 구조물이 주저앉은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현재 소방 구조대원들이 야간 조명을 켜놓고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 공사 중이었던 광주 대표 도서관이 무너진 건 오늘 낮 1시 58분쯤입니다. 97명의 작업자가 일하고 있었는데 이 중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매몰됐습니다. 40대 노동자 1명이 1시간 만에 구조가 됐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지금은 위치가 확인된 노동자 1명을 구조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2명은 현재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 관계자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이 좀 최근 콘크리트나 공사 자재가 이게 물려 있어서 작업하는데 시간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콘크리트를 붓던 중에 사고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도서관은 옥상층, 그러니까 2층에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CCTV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화면 왼쪽에 긴 구조물이 이번에 무너진 도서관 건물인데요. 긴 철근이 무게를 못 이겨 아래로 주저앉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 이 콘크리트를 붓고 굳기까지 이 하중을 받쳐주는 지지대인 동바리를 설치합니다. 이 건물에서는 동바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건설사 측은 이 동발이 없어도 되는 이 특허받은 공법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당국은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경찰도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야간 구조 작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소방은 사고 즉시 담당 소방관서 대원들이 모두 출동하는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위치를 찾지 못한 작업자 2명은 지하 2층 쪽에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은 콘크리트가 굳어버리면 수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수색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소방은 구조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해 야간 수색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대표 도서관 붕괴 현장에서 정영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물러났습니다.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며 통일교 측의 진술을 반박했고 당당히 응하기 위해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박병영 기자입니다. 미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천공항에 모인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불법적인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은 특검에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전 장관에게 현금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과 명품 시계 2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를 강하게 부인한 겁니다.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가 흔들려선 안 된다며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책임 있고 당당하게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사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전 장관이 기자회견을 한 지 4시간 만에 이재명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오후에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전 장관은 2018년 부산의 통일교 행사에서 축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축사를 한 적이 없다며 행사 날에 부산의 성당에서 미사를 드렸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 진술과 전 장관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결국 사실관계 확인은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몫이 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 의혹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있는지가 앞으로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전재수 장관의 퇴진은 이재명 정부 내각의 첫 낙마 사례입니다. 어제 여야와 지위 고하를 막론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오늘 신속히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며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표명한 지 5시간도 안 돼 사의 수용 의사를 밝혔고 오늘 오후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장관 후보자가 아닌 현직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 장관은 내년 지방선거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도 거론돼 왔습니다. 그럼에도 빠르게 사의를 수용한 배경엔 사태를 조기에 진화해 파장이 더 커지는 걸 막겠다는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여야,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 역시 원칙을 앞세워 정면 돌파하겠다는 걸로 읽힙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전 장관이 무죄를 증명하겠다는 입장이니 그 뜻을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신중론을 유지하면서 전 장관 사임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공직의 자리를 이렇게 딱 내려놓고 내가 규명하겠다라고 하는 이 자세 자체가 일단은 저는 국민께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그 눈높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전 장관 사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정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대통령도 여야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남은 것은 여당에 대한 수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또 민중기 특검을 직무유기 혐의로 통일교 관련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전 현직 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이름을 말한 정치인은 5명입니다. 이 가운데 금품을 줬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건 3명입니다. 전재수 장관,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입니다. 반면 정동영 장관에 대해선 돈을 받지 않았다고 특검에 진술했고 나경원 의원에 대해선 한학자 총재를 만났지만 금품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진술한 정치인은 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정치인이 5명이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 수사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반박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정치인 5명이 누군지와 각각 어떤 혐의가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취재 결과 윤 전 본부장이 진술한 정치인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 그리고 나경원 의원입니다. 여권 3명, 야권 2명입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은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까지 3명에게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가량을 건넸고 전 장관은 이에 더해 명품 시계 2점도 줬다고 진술한 겁니다. 정동영 장관에 대해선 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나경원 의원의 경우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를 만났지만 금품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여야 정치인 15명 명단 등도 진술서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전 장관 등 3명에 대해서만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해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넘겼습니다. 국수본의 우선 수사 대상이 된 셈입니다. 전 장관처럼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모두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국수본은 사건을 받은 지 하루 만인 오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접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김건희 씨의 김건희 특검 출석은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이었습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주고받은 텔레그램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김 씨는 또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박 전 장관도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박성재 전 법무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2024년 5월 5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는 내 수사는 어떻게 되어가냐는 메시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며 검찰총장이 디올백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경위가 뭔지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텔레그램을 보냈습니다. 박 전 장관은 7시간도 지나지 않아 담당 과장에게 지시해 관련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특검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8일 뒤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당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인사가 이뤄지는 등 수사라인 전체가 교체됩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청탁을 수행하기 위해 수사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일반적 업무보고 과정과 다르다며 너무나 부정한 목적과 결탁됐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바로 이날 김건희 씨는 김건희 특검에 9번째로 출석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역시 박성재 전 장관과 주고받은 텔레그램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출석 요구서엔 21g 관저 증축, 해군 선상 파티, 로저 비비의 수수 의혹 등이 대상으로 담겼지만 이 사안도 같이 물은 겁니다. 김건희 씨 측은 특검이 통일교와 민주당 의원의 결탁 의혹을 수사하지 않은 건 편파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별건의 별건을 더한 수사를 자행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애초부터 공정한 수사를 할 생각이 없었다. 김건희 씨는 오늘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JTBC 김지은입니다. 김건희 특검에게 이제 남은 건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입니다. 공범 관계로 의심되는 윤 전 대통령을 다음 주 소환한 뒤 김 씨에 대한 두 번째 기소를 할 예정입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8월 첫 특검 출석, 포토라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은 왜 받으신 거예요? 하지만 이날 조사실에선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엔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고 명태균 공천 개입엔 남편이 전화해주라고 해 립서비스 차원으로 명 씨와 통화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 샤넬백 등 통일교 고가 선물엔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 정황이 뚜렷한 이 진술에 특검은 첫 조사 다음 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되자 아예 입을 닫았습니다. 8월 12일 구속 이후 8월에만 5차례 출석했지만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른다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9월 이우한 화백 그림 수수 의혹 조사와 이달 4일 반클리프 목걸이, 금거북이 등 기금속 수수 의혹 조사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특검은 총 9차례 김건희 씨를 조사했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김건희 씨 소환 조사는 마무리됐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에게 형량이 높은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클리프 목걸이는 서희건설 회장 사위의 총리 비서실장 대가로, 금거북이는 이배용 씨의 국가교육위원장 청탁 대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대통령 남편의 권한을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특검은 보고 있고, 공범으로 의심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는 17일 조사합니다. 이미 15년을 구형받은 김건희 씨는 남편의 조사 이후 추가 기소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국방부는 앙규백 장관이 취임한 직후 계엄에 연루된 부대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출동 준비만 했어도 감사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했고 실제로 국회로 출동까지 했던 국방부 조사본부가 감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한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8월 국방부는 12.3 계엄에 관여한 부대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척결 없이 간단하게 소독약만 뿌리고 봉합하고 하면은 또 다른 골마 터지는 아픔이 있다. 그래서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고. 계엄 당시 출동하거나 관여한 부대는 물론이고 실제 출동하지 않고 출동 준비를 했던 부대도 감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는 국방부의 감사 관련 문건을 확인했습니다.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 정보사, 지작사 등 11개 부대의 장성 영관급 장교 750여 명이 모두 감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계엄 당일 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고 국회 수사관을 보냈던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번 감사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10명을 그 장소를 알려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어디로 출동해라? 그것은 그 현장에 출동하는 수사관에게 방첩사 국방부는 조사본부장 등이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특검 수사 외 사안들을 우선 조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본부 출동 등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감사를 마친 뒤 12.3 계엄 1주년이 되기 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계엄버스 탑승자에 대한 경징계 논란 등을 의식해 당분간 감사 내용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네, 국방부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윤세민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감사 대상에서 빠진 국방부 조사본부, 계엄 때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로 국회에 투입됐던 바로 그 조직이죠. 네,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인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방첩사령부에 체포를 지시한 사실 기억하실 겁니다.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방첩사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시를 받은 방첩사가 국방부 조사본부에 지원을 요청한 정황,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내란특검 공소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박헌수 당시 조사본부장에게 수사관 100명을 보내달라고 했고요.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 10명이 실제 국회로 출동했습니다. 예. 실제로 파견할 수사관 100명의 명단도 작성해놨다고 계엄 직후에 JTBC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건 시청자들께서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대목인 것 같습니다. 국방부가 내란 후속 대응에 미진했던 건 뉴스룸에서 보도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취재진이 이번에도 국방부에 경위를 묻자 국방부는 순차적으로 조사본부도 조사할 계획이었다고 했습니다. 계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건데요. 국방부는 계엄버스 탑승자에게 근신 10일의 처분을 내렸다가 경징계 논란이 일자 국무총리 지시로 징계를 취소하고 강등 처분했고요. 예. 역시 계엄버스 탑승자를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 뒀다가 최근에서야 경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했고 안규백 국방장관도 직접 내란과 결부된 인사는 끝까지 조사에 조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결국은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란 특검이 이번 주 활동을 마치는 대로 국방부 자체 특별수사본부도 출범을 하는데요.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또 그에 따른 상벌이 과연 가능하겠는지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외교안보 팀장 맡고 있는 윤세민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여전히 계엄 당시 국회의장의 월담을 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황당 이유를 들었습니다. 계엄 해제가 화상회의로도 가능한데 굳이 담을 넘는 건 보여주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화상회의 법 조항은 코로나 때 잠시 썼다가 이미 3년 전 사라졌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은 계엄 해제는 꼭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견 정독수에 대해서만 이제 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해석은 이제 헌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의결 종족수만 지키면 장소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감염법 확산 그리고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계기가 되기 어려운 경우에 이제 원격 영상 회의를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코로나19로 만들어진 이 법은 2022년 6월까지 유효하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도 모르는 우원식 의장은 자격과 소양이 부족한 의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만약 장소적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은 그것 자체를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법 숙지가 미숙하여 의정활동의 자격과 소양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이런 논리를 앞세워 월담은 쇼일 뿐이란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굳이 담을 넘어서 국회의사당에 진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알았다면 제3의 장소에서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은 이것은 의도적인 연출이 되겠고요.
하지만 국회를 통제한 피고인들이 월담은 쇼라고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분명히 TV 보자마자 의결 정국수 관련된 의결에서 최고지 있구나. 그 인상이 제 머릿속에 꽉 박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를 끄집어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임팩트 있는 세 단어가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특검이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변호인은 또 반발했습니다. 우리 유검사님이 쓰시는 용어가 좀 예의에 맞지 않습니다. 뭘 충분하지 뭐 검사가 한 건 다 충분하고 우리가 한 건 충분하지 않고 계속 반복되면 저희도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네. 일방적 독단적이다 일방적이다. 공방벌이는데 JTBC 정수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하면 헌법재판소를 부서 없애야 한다고 선동했던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 감사원이 정치중립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을 했죠. 그러자 김 의원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발을 당한 게 감사원에서 좌파 세력이 승리한 결과라는 겁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하면 두들겨 부숴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김 의원은 그 뒤로도 윤 전 대통령 지지글을 반복해서 올렸습니다. 감사원은 어제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보고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고발에 아랑곳 않고 오늘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감사원이 고발한 위원이 심의 의결에 참여해도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상임위원 신분은 금고 이상형이 확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유지된다며 감사원 고발로 부적절하다는 것은 잠꼬대치고도 너무 심각한 잠꼬대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에서 양심 세력과 좌파 세력이 싸움을 벌여 좌파 세력이 승리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을 좌지우지했던 유병옥 감사위원 등을 양심 세력이라고 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또 양심을 팔고 권력에 빌붙은 검사가 아니면 자신을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한편 어제 시민단체들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인권의 날 기념식 참석을 저지한 데에 대해선 좌파 전체주의 세력의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라며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예견하고 불참했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지난 3월 지기현 재판부가 이례적인 시간 계산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했고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은 즉시 항고를 포기했죠. 이 사안에 대해 심 전 총장이 두 번째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4시간 정도 조사가 이뤄졌는데 조만간 기소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여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은 지난 3월 7일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했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팀에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했지만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은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를 했습니다. 법원 결정 다음 날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의 호의를 받으며 서울구치소에서 나왔고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심 전 총장은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가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있어 즉시 항고에 실익이 없다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즉시 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킬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법원 행정처는 상반된 입장을 밝혀 논란이 커졌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 재판부, 취소결정 재판부의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심 전 총장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고 오늘 피고발인 신분으로 두 번째 내란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4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결과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정교유착 의혹의 또 하나의 축, 신천지입니다. 경찰과 특검에 신천지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됐지만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집단 가입한 의혹의 핵심 인물, 신천지의 2인자를 2차례 소환했습니다. 그런데 정교유착 의혹이 아닌 개인 비리 혐의만 조사한 상태입니다. 배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에 이어 신천지의 2인자로 꼽혔던 교단 총무 고모 씨입니다. 경찰은 고 씨를 지난 7월과 8월 2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신천지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난 2020년 3월과 4월 이 총회장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재판했을 법무 비용이 필요하다며 신천지 12지파장들로부터 모두 21억 원을 챙겼다는 혐의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준 지파장 대부분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돈 흐름을 확인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대 대선 당시 외교정책부장을 맡아 신천지의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통일교로 치면 윤영호 전 본부장 역할을 한 셈입니다. 특히 대선 경선 당시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주도한 인물로 꼽힙니다. 윤석열 라인에 들어간 거 맞습니다, 스님. 전 봤을 때 오늘 대성공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이후 지선, 총선 때에도 특정 시당에 신천지 신도들이 집단 가입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런 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은 지난 5월 경찰에 고발됐지만 수사는 여전히 본격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천지 피해자 단체가 경찰청에 고발했지만 경기 남부청을 거쳐 과천경찰서로 사건이 배당됐습니다. 고발인은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김건희 특검에 다시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수사에 우선순위가 밀려 특검에서도 수사는 진척되지 않은 걸로 파악됩니다. 김건희 특검은 신천지 정교 유착 의혹 역시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다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에 항의하는 피켓을 들고 나와 오늘도 본회의장이 시끄러웠습니다. 우원석 기자입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허리를 90도로 숙여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인사합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것이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고. 이틀 전 인사를 하지 않은 일로 나경원 의원과 신경전을 벌였던 우 의장을 의식한 겁니다. 무난히 진행될 것 같았던 필리버스터는 하지만 곽 의원이 스케치북을 들어 보이며 다시 여야 신경전으로 번졌습니다. 곽 의원은 녹음용 무선 마이크도 달고 나왔습니다. 스케치북엔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방해한 곳, 국회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 등 우 의장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러브 액츄얼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걸 좀 본땄고요. 좀 예쁘게 성탄절 분위기 내려고 빨간색에 무늬도 넣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공포 신상 둘째. 곽 의원은 상정된 형사소송법에 반대하는 토론을 주로 이어갔고 우 의장도 국회법을 지키라고는 했지만 곽규택 의원도 무선 마이크를 가져온 점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우선 녹음기입니다. 우선 녹음기.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피켓을 든 것도 내리는 것이 국회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충고드립니다. 이틀 전처럼 마이크를 끄거나 제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본회의장 밖에선 여야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민주당은 나경원, 곽규택 의원 징계 요구안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이 되면 남은 2개 법안으로 다시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아파트 18층 높이에 매달려 5시간을 버틴 사람은 외벽 도장공입니다. 지난 여름 폭염 속에서 목숨 걸고 아파트에 페인트를 칠했는데 자신은 물론이고 동료들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내려온 줄에 한 남성이 매달려 있습니다. 현수막엔 뜨거운 폭염 속에서 목숨 걸고 일했다. 노무비 2억 3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에어매트를 깔았습니다. 남성은 아파트 18층 높이에서 5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습니다. 경찰과 동료들의 설득 끝에 해가 진 뒤에야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고공농성을 벌인 남성은 아파트 외벽 도색을 담당한 작업 반장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함께 일한 동료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자 줄에 매달려 시위를 벌인 겁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나머지 여기 일하는 사람들 돈 만받기가 너무 많아요. 저희 팀만 2억 3천이에요. 이들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아파트 외벽 시멘트를 벗겨내고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그런데 원청인 건설사에서 대금을 주지 않았고 협력업체도 임금 지급을 미룬 겁니다.
노동자들은 빈손으로 5개월을 버텨야 했습니다. 나와 내 가족들 이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금액이 갑자기 막 몇 달씩 안 나오게 되면 카드 쓰고 막 어떻게 돌려서 막고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협력업체는 노동자들에게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청인 건설사는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해가면서 순서대로 대금 지급을 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을 보고 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관은 도리어 이 학생을 체포했습니다. 신고자를 흡연 청소년으로 의심해서 목을 조르고 넘어뜨리기까지 한 겁니다. 하지만 경찰관도 자신이 먼저 맞았다며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데요. 김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장한 경찰관 2명이 한 고등학생에게 붙어 목을 조릅니다. 발을 걸어 넘어뜨리더니 바닥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무릎으로 몸을 짓누릅니다. 함께 있던 친구들이 놀라 소리칩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소식을 듣고 달려온 학생의 어머니가 격렬하게 항의해보지만 수갑을 채워 구겨 넣듯 순찰차로 밀어 넣습니다. 지난 9월 인천 부평의 한 공원에서 고등학생 1학년인 A군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A군은 공원에서 다른 청소년들이 흡연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은 도리어 A군을 흡연 청소년으로 의심해 수색했고 이에 반발에 저항하자 경찰관 폭행 혐의로 연행해 간 겁니다. 제 팔을 먼저 끌어당기면서 너 담배 폈지? 일로 와봐 하면서 소지품 검사를 하더라고요. 저를 바닥에다가 문지르면서 현행범 체포하겠다, 수갑 꺼내라 하면서. 약 2시간 만에 풀려났지만 얼굴과 팔다리 곳곳에 쓸린 상처와 피멍이 남았습니다. 지자체 심리상담도 한 달째 받고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벌을 받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는지. A군을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로 입건한 인천 삼산경찰서는 다음 주 첫 조사를 진행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흡연 신고가 잦은 공원인데 출동 당시도 청소년 여럿이 도망가 흡연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면서 입고 있던 겉옷을 건드리는 정도로 적법하게 검사하던 중 저항하던 A군이 경찰관을 손으로 밀쳤다고 밝혔습니다. A군 측은 출동한 경찰관이 강제로 신체를 수색하고 폭력 행위를 했다며 독직 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를 검토 중입니다. JTBC 김산입니다. 은행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의 전화. 그러나 직접 만나 돈을 건네달란 요구에 60대 남성은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사복을 입고 잠복했다가 수거책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 붙잡았습니다. 이 긴박한 순간을 조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화 중인 60대 남성에게 한 남성이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인사를 받은 남성은 휴대전화를 건넵니다. 남 팀장님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예. 인계를 받으시고 빠른 복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또 다른 남성이 불쑥 나타납니다. 안녕하세요. 돈 전화받고 계신 거죠? 남 팀장이라던 이 50대 남성,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었습니다. 앞서 피해자는 은행 직원을 사칭한 또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존 대출 담당 직원이 불법을 저질러 문제가 생겼으니 보증금을 내면 새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이라든지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고객께서 불법 대출 연루가 되실 거고 더 큰 피해를 보십니다. 2,450만 원을 찾아 직접 건네란 요구에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혹시 보이스피싱 같아갖고 뭐가 보이스피싱 같은 뜻인데요? 돈을 가지고 와서 사람이 나와서 가져가거든요. 경찰은 의심을 피하려고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사복으로 완전히 환복하고 차량도 아무래도 경찰 차량 타고 가면은 노출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제 제 개인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경찰은 수거책을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기고 다른 조직원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우리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 몇 달 전 한국 국회의원들을 만난 미국 국회의원이 쿠팡을 두둔하며 했다는 말입니다.
정작 투자해야 할 건 제대로 안 하면서 대관 조직은 매머드급으로 키운 쿠팡의 행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입니다. 쿠팡의 로비망은 국내뿐 아니라 미국 워싱턴으로까지 뻗치고 있었던 겁니다.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7월 말 국회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미국 워싱턴에서 상하원 의원들과 만났습니다. 미국 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의원이 좀 굉장히 화가 난 채로 들어왔어요. 앉자마자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 미 의원이 말한 기업은 쿠팡이었습니다. 지난 6월 대선 당일 쿠팡 배송 기사들이 처음으로 휴무일을 얻어 투표권을 보장받았는데 그걸 차별이라 지적한 겁니다. 5년 전부터 다른 택배 회사들은 보장해온 휴무일로 사실관계조차 틀린 비판이었습니다.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로비, 압박을 미국 국회를 통해서 할 거라고는 저도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당시 미 하원이 우리 공정위에 미국 빅테크 기업 규제 논의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내는 등 신경전이 한창인 상황에서 미 의원이 쿠팡을 거론하자 압박으로 느껴졌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로비를 할 돈이 있으면 제발 제품하고 소비자 생각하면 좋겠다. 지난 2022년 5월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 당시 쿠팡 대표가 5대 그룹과 나란히 동석할 수 있었던 것도 워싱턴 임원들의 대관 성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 몸에 밴 것 같아요. 로비를 엄청나게 하고 법을 어기는 거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데 법 어기는 거는 우리가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든가. 국내에서도 올해에만 국회, 정부 등 해킹 대응기관 출신 공무원 28명을 영입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전관 취업이 과도한 기업이 더 있는지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7일 국회 청문회에는 쿠팡의 대관 라인 핵심 인사들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네, 국회 쿠팡 청문회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아직 답이 없습니다. 과연 증인석에 앉힐 수 있는 것인가? 팩트체크해서 따져보겠습니다. 김매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국회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건 처음이 아니죠? 네, 처음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요. 저희가 따져보니까 최소 5번이나 이렇게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때마다 이유도 다양했는데요. 이렇게 농구를 하다가 다쳐서 그리고 트럼프 취임식에 가야 해서라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김범석 없는 김범석 청문회가 수년간 반복됐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실질적인 총수인데 뒷짐만 지고 있고 김범석 쿠팡 의장 등이 꼭 국감장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은 김범석이 나왔어야 됩니다. 네, 이 정도 되면 이건 대한민국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건데 방법이 없습니까? 네,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국회 증인감정법에 따르면 이건 따라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걸 안 지키면 고발이 가능하니까 안 나오면 고발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해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잘 안 먹힌다는 게 문제입니다. 보시다시피 한 해에도 수십 건씩 실제로 고발이 이루어지지만 보통 10명 중에 4명꼴로 무혐의 처분을 받기 때문입니다. 네, 고발. 그리고 다른 방법 또 하나는 뭡니까? 네, 동행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장을 발부하고 찾아가서 출석을 강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항, 청문회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법적 구멍이 있는 건데요. 지난해 이걸 막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체포하자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데요. 전 정부 당국이 고발하고 텔레그램 해서 프랑스가 체포하듯이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텔레그램 창업자는 일단 프랑스 국적이었던 데다가 범죄 혐의가 특정돼서 체포 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미국 국적인데다가 2021년 쿠팡 관련 논란이 벌어지자 한국 법인 대표를 그만두면서 이 한국과의 법적 고리는 다 정리를 해버린 김 의장과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 예.
답답하네요. 쿠팡이 대형 사고 친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네. 또 김 의장이 쿠팡의 정점이죠. 실질적 오너라는 사실도 변함이 없죠. 네, 한국 쿠팡의 모기업인 미국 법인의 의결권을 무려 70% 넘게 갖고 있는 실질적인 소유주고요. 그 미국 법인 매출 중에 약 80%가 한국에서 나온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예, 돈은 대한민국에서 다 벌어가고 정작 대한민국의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는 무시하고 시청자들이 많이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쿠팡 불기소 사건을 수사하는 상설특검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청장의 외압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휘랑 기자입니다.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안건섭 상설특검의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이 있는 공직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부장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근무하던 당시 쿠팡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시 지청장이었던 엄희중 광주고검 검사가 수사 보고서에 노동청의 쿠팡 압수수색 결과를 누락하고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앞서 JTBC 취재 결과 엄 전 지청장이 담당 검사에게 쿠팡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다는 메신저 기록이 나왔고 실제 두 차례 수사 보고서에서도 노동청의 압수수색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최종 불기소 처분되자 문 부장검사는 엄 전 지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감장에서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그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좀 받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달여 만인 지난 6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이 공식 출범했고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엄 전 지청장은 무고를 주장하며 문 부장검사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특검은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초대형 쿠팡 대관 조직이 이번 사건에서도 영향을 끼쳤는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전깃줄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축 늘어져 있습니다. 고압 전선이 떨어져 감전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다 보니 이곳 주민들은 머리 위에 시한폭탄을 달고 사는 기분입니다. 이런 거미줄 전선이 왜 사라지지 않고 있는지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범천동 한 고가도로 앞입니다. 평소 보행자와 차량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머리 위로 전깃줄이 거미줄처럼 어지럽게 얽혀 있습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합니다. 인근 다리엔 무게를 이기지 못한 전깃줄이 위태롭게 축 처져 있습니다. 얼마 높지도 않았고 저 보면 헝클어져 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학교 옆 육교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육교로 직접 올라와 봤습니다. 제 머리 바로 위로 얼기설기 통신선이 지나가고요. 반대편은 제 얼굴 바로 옆으로 또 이렇게 난간 손잡이 가까이에 전선이 바짝 붙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아예 피해서 돌아갑니다. 전기줄 때문에 무서워서 일부러 버스를 안 타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 전선 묶음이 기둥처럼 솟아 보행을 방해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보행로는 맹학교로 연결되는 통학로입니다. 그래서 더 불안하다는 민원이 반복돼 왔습니다. 막 이야기하면서 가면서 있지. 부딪힐 그것도 있다고. 애들 가슴 위치 아닙니까 지금? 예. 해결책은 전선을 땅속에 집어넣는 지중화 사업입니다. 킬로미터당 14억 원이 드는 예산을 한전과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지자체 몫의 2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예산 자체를 애로사항이 좀 있다 보니까. 현재 전국 평균 지중화율은 20% 정도입니다. 이달 말이면 끝나는 국비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얼마 전까지 금값이 크게 뛰더니 이젠 은값이 고공행진입니다. 은을 찾는 이들이 늘면서 금은방에 가도 실버바는 동난 지가 오래됐고
주문을 해도 2달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의 금거래소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금 못지않게 실버바 같은 은제품을 찾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한 1년 전에 구매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는데 값이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으니까 자산으로서 좀 더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재고가 부족해 주문하면 2달은 기다려야 합니다. 지난 10월 납기가 4개월까지도 밀렸다가 그나마 해소된 게 이 정도입니다. 주문량에 대한 납품은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주문 잔량은 15톤 정도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인근 귀금속거리 상인도 은 찾는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합니다. 골드바는 하루에 한 20명 이상씩 오고요. 은 문의는 지금 하루에 한 40통에서 50통. 내가 이거를 팔고 물건을 구해야 되는데 물건이 없어요, 바닥에. 은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찾는 사람도 느는 겁니다. 실제로 국제 은값은 우리 시간 기준 어제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60달러를 돌파했고 오늘도 추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들어 가격이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금값 대비 70분의 1 수준이지만 같은 기간 금값이 60% 정도 오른 데 비해 상승세는 더 가파릅니다. 이렇게 값이 뛰는 건 AI용 반도체와 전기차나 태양광 등 첨단 산업에서 은을 원료로 쓰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투자자 입장에선 은이 금보다 저렴한 안전자산이라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대체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은은 금에 비해 시장이 아직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정부가 초대형 양대 펀드로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싱가포르 테마색 등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국부펀드를 내년 상반기에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산업에 150조 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도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셀러리맨 신화의 주인공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자문하기로 했습니다. 네, 앞으로 미국 가기가 더 까다로워질 것 같습니다. 비자 없이 90일 동안 방문이 가능한 제도인 전자여행 허가, 이스타 심사를 트럼프 행정부가 대폭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5년치 SNS 활동 기록을 내라는 게 핵심입니다. 워싱턴에서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전자여행 허가 이스타 심사 절차가 한층 더 강화됩니다. 이스타는 비자 없이 최대 90일간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과 일본 등 42개국이 이용 중입니다. 미 세관 국경보호국 12P가 밝힌 이스타 심사 강화 방안을 보면 우선 5년치 SNS 기록을 내야만 합니다. 최근 10년간 이메일 주소, 5년치 전화번호 내역도 요구됩니다. 신청자의 가족 구성원 정보, 지문은 물론 DNA, 홍채 등 생체 정보까지 포함됐습니다. 또 여권 사진과 함께 셀피, 이른바 셀카 사진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엔 이메일과 자택 주소, 전화번호 등 간략한 정보만 제출해도 이스타 승인이 가능했습니다. 신청 방식도 바뀝니다. 웹사이트 접수는 중단됩니다. 앞으로는 모바일 앱으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지난 9월엔 이스타 수수료도 21달러에서 40달러로 인상된 바 있습니다. 수수료 인상에 이어 심사 강화까지 사실상 무비자 입국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백악관 인근 총격 사건의 범인이 아프가니스탄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입국 보안 절차를 더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We just want people to come over here and safe. We want safety, we want security, we want to make sure we're not letting the wrong people come into our country.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60일간 의견을 받고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지는 만큼 이스타 승인이 지연되거나 미국 입국 시 검증 절차가 더 복잡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대신 돈이 많은 이민자에게는 미국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15억 원을 내면 영주권을 곧바로 주는 이른바 골드카드라는 게 생긴 겁니다. 그야말로 이민 정책에서도
트럼프식 장사가 본격화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서의 삶을 열어보세요. 공정과 기회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을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 출범한 골드카드입니다. 이른바 부자 이민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골드카드는 신속 심사를 거쳐 100만 달러, 우리 돈 15억 원을 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2배인 기업 골드카드도 있는데 기업이 영주권을 받을 해외 인재를 직접 지정할 수 있고 개인용과 마찬가지로 시민권 취득도 가능합니다. It's somewhat like a green card, but with big advantages over a green card. Wherever you may get your students, any school, and you're able to buy a card and keep that person in the United States. 골드카드는 사전 등록에만 10,000명이 넘게 몰렸습니다. 사실상 영주권 장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미 상무부는 수십억 달러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이 이민자를 쫓아내기 위한 단속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의 사진과 거주지, 제명까지 공개하는 웹페이지를 신설했습니다. 더 가디언은 이민 단속에 돈을 쏟아붓는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을 살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민자 피난처 역할을 해왔던 미국의 가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희귀병에 걸린 딸 사랑이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겨울 740km를 걸어냈던 아빠의 이야기. 그 후 1년 동안 7만 명 넘는 시민들이 작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적을 발판으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사랑이의 가족을 성화선 기자가 다시 만났습니다. 힘들지만 계단을 씩씩하게 내려옵니다. 5살 사랑이.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애기 고문 정말 귀여워. 우뚝 타야한다. 1년 전 추운 날씨 속에 전국 곳곳을 걸었던 아빠의 마음을 아직 기억합니다. 나 아빠 보고 싶었다. 그 아빠 보니까 어땠어? 행복했다. 듀센 근위 영양증이라는 희귀병을 앓는 사랑이. 근육 퇴행으로 걸음과 호흡이 차츰 힘들어지는데 만 6세가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미국에 있는 치료제를 쓰기 위해 필요한 돈은 46억 원. 1년 동안 작은 정성이 모이고 쌓였습니다. 7만 명 넘는 시민들이 후원하면서 약 25억 7,800만 원이 모인 겁니다. 인쇄를 했는데 이제 그때 진짜 한 5만 명 이상 해주셨다 보니까 A4 용지 3박스가 넘어가는데도 계속 인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 사랑이도 자랐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발이 150이었는데 이번에 160으로 큰 거예요. 신발을 160을 사는데 너무너무 기뻐서 울고요. 클수록 잦아진 통증은 걱정입니다. 갑자기 더 자주 주저앉고 다리가 아프다고 호소를 많이 하고 하루에 몇 번씩이나.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난 여름 비자 문제로 미국 입국길이 막혔는데 더 이상 지체할 순 없습니다. 우선 캐나다로 가서 사랑이 치료를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해요. 미국의 치료제를 신청을 해서 가서 시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아직 치료비는 부족하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넉넉합니다. 저희가 사실 그때 되게 너무 깊은 절망이 있어서 이렇게 힘내서 살 줄 몰랐거든요. 너무 찾아뵙고 싶고 한 분 한 분 손수 밥도 차려드리고 싶고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JTBC 성화선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터널 끝나면 들어온다. 영화 부산행 대사로 시작을 좀 해봤는데 네. 전재수 장관이 오늘 전격적으로 사퇴를 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 부산과 한일 해저 터널 이슈가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측의 수건 사업이죠. 이 한일 해저 터널 추진을 청탁하기 위해서 로비했다 이런 진술을 한 것이잖아요. 이 한일 해저 터널은 통일교의 문선명 총재가 지난 1980년대 초반에 주장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단골 소재로 계속 나왔던 적이 있는데 또 역대 대통령들도
언급했다고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시죠. 한국에선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정상회담 의제로 거론됐지만 이명박 정부에선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런 계획이 수십 년 동안 진전이 없었다는 건 현실성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공사비가 수십조 원 들어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게다가 여야 정치권도 입장을 좀 자주 바꿔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MB정부 당시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지만 지난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공약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네. 부산 가덕도와 일본 교수를 잇는 한일 해저 터널 건설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에 비해 월등히 적은 재정 부담으로 생산 유발 효과 54조 5천억 원, 고용 유발 효과 45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자, 반대로 DJ와 노무현 정부에서 언급했던 민주당, 반대로 국민의힘이 공약을 추진하자 이게 경제성도 없고 또 일본말 좋은 일 시켜준다며 반대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다시 말해서 이 한일 해저 터널은 어떤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 정책으로서의 그 전망보다는 선거철만 되면은 부산 정치권에서 이슈로 떠올랐던 어떤 일종의 정치적인 레토릭, 정치적 수사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정리하면 통일교가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사업은 맞고 다만 정치권에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계속 거론됐다 안 됐다 하는 거군요. 게다가 또 한일 양국 간의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추진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죠. 자, 이 때문에 이제 통일교가 자신들의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정치권에 로비를 했는지 여부 당연히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은 있지만 다만 그 로비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사업이 당장 구체화되기는 쉽지 않았던 어떤 계획이었다 이런 지적은 있는 것이고요. 말 나온 김에 이 통일교는 이 대륙 간의 터널을 뚫거나 다리를 놓는데 무척 관심이 있었다라는 또 분석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한일 해저 터널 말고도 보신 것처럼 지난 2000년대 초반에 문선명 총재가 그 미국의 알래스카와 러시아 사이에 저 베링 해협이 있는데 저 베링 해협을 잇는 터널이나 다리를 놓자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른바 평화의 왕다리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재수 장관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본인은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죠.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떨리는 수화기를 들고 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최근에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자 불법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내 파장이 일어났는데 자, 원조 윤핵관에서 친윤계를 탈피했다, 탈윤이 됐다라는 또 평가가 나오고 있죠.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윤 전 대통령한테 과거에 심한 욕을 들었다라는 사실까지 폭로를 했습니다. 또 지난해 총선 직전이었는데 당시 한참 논란이 됐던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그 정수를 좀 조정하자라고 제안을 했더니 문자를 보냈더니 바로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네. 머리 숙이고 사과하고 의대 정원 2,000명도 수정하고 좀 했더니 엄청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전화기를 들 수 없을 정도로 화를 내시면서 한 10분 가까이 뭐 세상에 평생 살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욕을 다 들었고. 예, 윤 전 대통령은 술 마셨다, 또 막말했다 이런 증언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윤한홍 의원은 친윤계 핵심이었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정책 관련 의견을 냈는데 10분 가까이 욕설을 들었다. 이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게다가 이제 윤 전 대통령은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막말, 욕설을 습관적으로 사용했다는 증언들이 여러 차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당장 최근입니다. 그 최상병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방차관에게 야이 XX야 욕설을 했다라는 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여당 중진이든 정부 부처 차관이든 본인이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욕설부터 하는 게 아니냐라는 또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 또 심지어 우리나라 국회 전체를 상대로도 욕설을 한 적이 있었죠. 미국에 가서였었던 겁니다. 예. 임기 중에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이 XX들이 날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발언을 한 바로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예, 대통령이라도 사석에서 언어 표현이 거칠어질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여야 의원, 공직자 가리지 않고 저런 말 했다는 것은 납부끄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김건희 씨도 뒤지지 않는다라는 또 증언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였습니다. 당시 그 캠프의 핵심 관계자, 지금은 현역 의원인데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김건희 씨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야이 XX야라고 10여 분간 욕설을 했다. 또 이런 증언들이 최근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쓰는 언어는 그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죠. 잘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선수가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감독이 수건으로 감쌉니다. 그런데 선수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면서 손을 뿌리치는데요. 지난달 인천국제마라톤 대회에서 가장 시끄러웠던 장면입니다. 성추행 논란까지 번졌는데 소속팀 삼척시 체육회는 김환기 감독에게 1년 6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다만 사유는 직권 남용과 직무태만, 인권 침해였습니다. 선수가 성추행 논란은 진정서에 쓰지 않았고 심의에선 김 감독이 평소 선수들을 압박하고 대회 준비를 소홀히 한 점 등이 인정됐습니다. 계엄 1년을 앞두고 국방부 장관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내란 청산의 험산 줄령 앞에 적당주의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적당주의의 유혹과 결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과는 다른 정황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계엄 당시 체포조 준비를 하고 실제 출동도 했던 국방부 조사본부를 국방부가 감사 대상에서 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에 앞서 계엄버스에 탔던 핵심 인물을 1년 지나서야 경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엄버스 탑승자를 솜방망이 징계했다가 국무총리의 질책 뒤 다시 징계했고 군 검찰 2인자의 비위 사실을 특검에서 전달받고도 보름이 지나도록 조사도 안 했습니다. 내란 청산 앞에 적당주의가 설 자리는 없다. 그 다짐은 지금 어디로 향하는 것인가?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뉴스룸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